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지난 시간 소나기의 발단 부분을 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나 소녀가 이 바보 하고 조약돌을 던지고 달아나고 소녀는 이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는 장면까지 기억나시죠? 오늘은 쌤과 소나기의 전개부터 결말까지의 내용을 쭉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소년의 정서와 태도 변화에 주목해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발단 부분에서 소년은 소녀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죠. 이 소년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된 태도를 알 수 있는 행동들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인물들, 소나기에서는 주요 인물이 소년과 소녀 이렇게 두 명이죠. 소년과 소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파악해 보세요. 발단 부분에서는 서로 대화 한번 나누지 않고 몹시 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럼 전개 부분 바로 시작합니다. 소녀는 소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옵니다. 여기서 소년의 소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죠. 소녀가 보이지 않으니 다행이었다. 소녀는 지금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며칠째 소녀가 보이지 않자 소년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생깁니다. 소녀를 보지 못해 느끼는 허전함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소녀를 보지 못해 그리운 감정이 생길 때마다 소녀는 조약돌을 만지작거립니다. 이 조약돌은 소녀가 이 바보를 외치면서 소년에게 던진 것이죠. 다시 말해 소년에게 이 조약돌은 소녀를 상징합니다. 소녀는 소녀가 떠오를 때마다 소녀가 자신에게 던진 조약돌을 주물렀겠죠. 얼마나 소녀를 자주 떠올리며 조약돌을 만지작거렸으면 이것을 주무르는 것이 버릇,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소녀를 못 본 지 한참 된 어느 날 소녀는 소녀를 떠올리며 소녀가 했던 행동을 따라해봅니다. 문득 물속에 비친 자신의 까만 얼굴이 싫다고 느끼는데요. 여태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까만 얼굴이 갑자기 싫어진 이유는 아마 자신의 피부색과 소녀의 흰 피부가 대비되기 때문이었겠죠? 이때 소년이 느끼는 감정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남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소녀는 소녀의 흰 피부색에 비해 촌스러운 까만 피부를 가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녀가 짠 다가옵니다.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소녀가 지켜보고 있었을 것을 상상하니까 소녀는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도망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되지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소년에게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코가 간질거려서 빈 교실에서 신나게 코를 파고 있었는데 뭔가 싸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어 밖을 봤더니만 내 썸남 혹은 썸녀가 그걸 빤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코를 파다가 짝사랑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나요? 너무 부끄럽고 당황한 소녀는 달리다가 디딤돌을 헛짚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진짜 개쪽팔린 상황이죠. 너무 부끄러워서 몸을 가릴 때가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소녀는 생각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짜릿한 메밀꽃 향기에 코피까지 납니다. 시간이 흘러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 쪽팔렸던 사건 이후에 소녀를 처음 보는 건데요. 소극적 성격을 가진 소녀는 소녀를 몹시도 의식하며 행동합니다. 소녀를 모르는 척하며 징검다리를 건너고 지난번처럼 돌을 헛짚지 않으려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그리고 소녀가 자신을 향해 예! 라고 말하는 것을 못 들은 척합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행동했는데 조개는 못 참았나 봅니다. 조개를 묻는 소녀의 질문에 뒤돌아서 소녀를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줍음이 많은 소녀는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굽니다. 우리는 여태까지의 소년의 행동을 통해 소년이 부끄러움이 많고 자신감이 없는 소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죠. 소년과 소녀가 헤어져야 하는 장소인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산 너머에 가본 일이 있냐며 먼저 말을 건넵니다. 호감을 가진 상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소녀의 행동으로 보아 소녀는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소년에게 소년도 가본 적이 없는 산에 함께 가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소녀도 소년에게 호감이 있고 헤어지기가 싫었겠죠? 소년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건넨 제안입니다. 소년은 저렇게 보여도 거리가 멀다며 네가 가기 힘들 거란 뜻으로 완곡하게 거절을 하지만 소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먼 곳까지 소풍 갔던 경험도 있으니 멀더라도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죠. 소년은 매우 적극적이고 당당한 성격이네요. 얼떨결에 소녀를 따라왔지만
왔지만 소녀는 참새를 보며 고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터논의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지켜봐야 하지만 소녀와 함께 산으로 놀러 가고 싶어 속으로 고민을 하죠. 이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소녀는 결국 집안일 대신에 소녀와 나들이를 즐기기로 결심합니다. 소녀를 뒤따르기만 하던 소년이 이제 소녀를 앞서 달립니다. 소년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논 사이길에서 허수아비를 흔들며 신나게 놉니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나오는데요. 소녀가 이 도랑을 먼저 뛰어 건넙니다. 도랑을 뛰어 건넌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도랑을 다시 건너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도랑은 복선이 됩니다.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암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작가는 도랑이라는 복선을 설정하여 나중에 소년이 소녀를 등에 업고 건너는 사건이 발생하도록 만들죠. 도랑을 지나니 밭이 나옵니다. 아까 열심히 뛰어다닌 소녀는 목이 마르겠죠? 참외 수박 이야기를 하니 하나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소년이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소년의 행동은 매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습니다. 소녀는 참외를 수확하고 난 자리에 물을 심은 밭에 들어가 물을 2개 뽑아옵니다. 무 먹는 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자신감 있게 행동하죠. 소녀를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해서 물을 먹어본 소녀는 맵고 아린 무 맛에 놀라 물을 집어 던지고 말죠. 맛있게 물을 먹던 소녀는 그것을 보더니 맛없어 못 먹겠다며 더 멀리 팽개칩니다. 분명 맛있게 먹고 있었으면서 소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맛있는 물을 뽑아줬고 분명 내 입에는 맛있는데 소녀가 맛없다고 하니 머쓱하고 쑥스러웠겠죠? 아마 몹시 민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녀와 더 친해지고 싶어 맛없다는 소녀의 말에 공감해주며 소녀와 같은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소년과 소녀가 함께 산에 핀 꽃들을 꺾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소녀는 꽃들의 종류를 소년에게 물어보며 좋아합니다. 소녀는 이렇게 좋아하는 소녀에게 꽃묶음을 만들어 선물합니다. 이 꽃다발은 소년이 소녀에게 준 첫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쁘고 싱싱한 꽃만 고르려 하자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짝사랑 상대에게 무언가를 처음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몹시 소중하겠죠? 소녀도 소년이 자신에게 주려고 꺾어온 것이므로 소년의 정성이 꽃가지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래서 소년에게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산마룻개로 이동합니다. 맞은편에는 오손도손 초가집들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분위기가 느껴지죠?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촉각, 시각, 후각을 동원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칡꽃을 보며 모양이 비슷한 등꽃을 떠올리고 함께 놀던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 소녀답게 칡꽃을 꺾으려고 하는데 이게 꺾이질 않고 결국 미끄러져 다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소년과 소녀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죠. 왜냐면 둘이 손을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소년에게 손을 내밀고 소녀는 이 손을 잡아 소녀를 이끌어 올립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간 부분에서는 소녀에 대한 소년의 걱정이, 자신이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부분에서는 소녀가 다친 것에 대한 소년의 안타까움과 소녀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녀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다친 소녀가 시무룩해 보이니 소녀는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송아지가 있는 곳에 함께 가보자고 합니다. 이제 데이트를 리드하죠? 소년이 소녀에게 이처럼 제안하는 행동을 통해서 소년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쁜 소타기를 시전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어지럽지만 내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그리고 송아지에 올라탄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소년이 생각했을 때 송아지를 타는 것은 소년은 할 수 없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멋진 일입니다. 나 소 타는 상남자다. 소녀가 나를 존멋이라고 생각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소를 타지 않았을까요? 소녀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소녀와 소녀는 가까워지고 소를 타며 소년의 자신감은 상승합니다. 비 오겠는걸? 이렇게 달달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농부가 등장해 소나기가 올 것 같다며 어서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여태까지는 밝은 분위기였다면 먹장구름, 소란스럽고 보랏빛으로 변한 주변, 바람소리 등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로 변하게 됩니다. 소년과 소녀에게 소나기라는 위기가 찾아올 것임을, 소년과 소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비가 내리고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어깨를 떨고 있습니다.
추위에 떠는 소녀를 본 소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소녀 어깨를 싸줍니다. 따뜻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소년이죠. 이때 소녀는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꽃송이를 골라 바닥에 버리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쌤이 작품 전반에서 소녀는 꽃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했어요. 꽃이 일그러지고 꺾인다는 것은 소녀 또한 결국 일그러지고 꺾인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다 라는 뜻이에요. 소녀는 원두막에서 비를 제대로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수수단을 더욱 꼼꼼하게 정비합니다. 이 수수단은 소년과 소녀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공간인데요. 수수단은 매우 비좁아서 나중에 소년과 소녀가 이 공간에 함께 있으며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 또한 작가의 의도겠죠? 소녀는 수수단 앞에서 비를 맞는 소년을 보며 미안했겠죠. 비를 맞고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했을 테고요. 그래서 소년에게 수수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꽃묶음이 우그러듭니다. 이 부분 또한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소녀는 소중하게 다룬 꽃묶음이 우그러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자신이 안고 있는 꽃묶음보다 소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죠? 좁은 곳에 소년이 들어오니 소년의 몸 냄새가 코를 확 찌릅니다. 땀 냄새가 향기롭진 않잖아요. 이 땀 냄새 냄새! 하며 자기도 모르게 냄새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릴 수도 있는데 소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제 소녀가 소년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불쾌한 땀 냄새보다 소년과 함께하며 따스함을 느낍니다. 비가 그치고 엄청나게 불어난 물 때문에 소녀는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너게 됩니다. 이 일은 소년과 소녀의 사이를 아주 가깝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난 뒤 맑게 갠 가을 하늘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쪽빛처럼 파랗게 갠 가을 하늘이 소년과 소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 이 작품의 주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소나기의 역할과 그 의미입니다. 꼭 정리해두고 기억합시다. 쌤이라면 시험 문제로 꼭 출제할 거예요. 무슨 물 같니? 행복한 데이트를 한 다음날 소녀는 소녀를 만나려 하지만 소녀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소녀를 볼 수 없어 소녀는 그리움을 느끼며 소녀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문단에는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이 드러난 행동이 4가지나 나옵니다. 여러분, 소녀의 모습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이전에 소녀가 산에서 소나기를 맞아 오랜 시간 추위에 떨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아마 소녀가 산에서 소나기를 맞고 그 이후 몸이 아팠음을 추측할 수 있죠. 소녀가 나타나 소년에게 그동안 아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홍 스웨터에 물든 검붉은 진흙물을 보여줍니다. 이 진흙물은 소년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널 때 든 물이죠.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이 친구들과 놀면서 찍는 인생 네컷이나 서로 필름의 의미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때의 즐거움과 추억을 남겨두기 위함이죠. 찍은 사진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소녀도 분홍 스웨터에 든 검붉은 진흙물을 보며 산에서 놀았던 일, 도랑에서 소년이 자신을 업어줬던 일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 진흙물은 소년과 소녀의 추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집에서 따온 대추를 소년에게 건넵니다. 여러분은 웬 대추라고 할 텐데 그 시절의 대추는 사람들에게 달달한 간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카롱이나 초콜릿과 같은 간식과 비슷할까요? 이 맛있는 대추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굳이 소녀가 소년에게 건넨 까닭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거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소년도 이걸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기 전 소년에게 이별 선물로 건네준 것일 수도 있고요. 소녀는 소년과 헤어져야 해서 이사 가는 게 싫지만 어른들의 일이니 어쩔 수 없죠. 소녀는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소년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달달한 대추의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소녀는 소녀와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몹시 충격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녀가 이사 가는 사실이 안타깝고 서러운 것이죠. 소녀는 소녀를 위해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가서 호두를 훔칩니다. 가까운 마을에서 제일 맛있다는 호두를 소녀에게 맛보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소녀에게 이별 선물로 소녀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호두를 몰래 따는 것 같네요. 윤초신의 제사에 닭을 잡아가려는 아버지에게 소녀는 큰 얼룩수탉을 추천합니다. 소녀 집에 가져가는 것이니 기왕이면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갔음 싶은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소녀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이 들켰을까봐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에 괜히 소 등을 찰싹 때립니다. 자기가 죽거든.
지가 입고 있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더래요. 자, 이제 드디어 결말입니다. 개울물이 날로 여물어감은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짐을 나타냅니다. 소녀는 소녀를 그리워하는 마음, 소녀를 만날 수 없어 아쉬운 마음, 소녀를 찾아가지 못하는 답답함을 담아 소녀가 사는 서당골 마을 쪽을 바라보고 호두알을 만지작거리고 소녀가 꺾었던 갈꽃을 휘어 꺾어봅니다. 얼핏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잠이 들었던 소년에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초 씨네가 악상을 당했다고 말하죠. 악상은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의 상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소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지 않은 일이 겹치던 윤초 씨의 집에 하나 남은 마지막 증손녀였던 소녀까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소녀의 유언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소녀는 자신이 죽거든 입던 옷, 분홍 스웨터를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합니다. 소년과의 추억이 담긴 옷을 입음으로써 소녀가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소설은 소년의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드러내고 소녀의 유언을 말 줄임표로 끝내며 마무리되는데요.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극도로 절제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데 이것은 독자들에게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그 뒤의 내용을 상상해보게 함으로써 여운을 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과 함께 소나기의 전개부터 결말까지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공부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쌤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럼 쌤은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얼른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